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아직 제 나이가 실감나지 않아요. 아직 한창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데 사회에서 보이는 또 생물학적 나이는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보통 제 나이대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더 제 나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건 아직 제가 철이 안 든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세상을 조금은 알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야 할 나이지만 아직도 저는 어린아이 같은 감정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사랑에 관해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감정과 사랑이 우선이고요. 아마 이건 제가 나이를 더 들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일을 당하고도 아직도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인 걸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그 큰 일을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이건 역시 그 큰 일에 대한 복수의 연장선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3년, 연애 기간 4년, 그리고 결혼 기간 7년, 합의 14년. 이 기간이 저와 아내가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거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될 만큼 저에게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였기 때문에 아내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며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자책하는 아내가 신경 쓰였고 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 아이에게 갈 사랑을 아내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우리 둘이서 오랜 시간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조건도 계산도 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혼자 계신 장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실 때마다 통장 잔고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곤 했죠. 여보, 당신 엄마한테 또 돈 빌려줬어? 요즘에 가게 장사가 안 되셔서 월세가 밀렸다고 하시길래. 밀린 월세만 준 게 아니라며. 돈 1,000만 원도 더 넘게 빌려줬다고 하던데? 장모님이 다 말씀하셨어? 나랑은 서로 당신에게 비밀로 하자고 말씀하시더니 왜 말씀을 다 하신 거야? 맞긴 맞는데 장모님 사정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돈이더라고. 돈 빌리신 것도 있고 병원비도 있고. 그렇다고 돈을 또 빌려주면 어떡해? 지금까지 엄마가 당신에게 빌려간 돈이 얼만데? 내가 앞으로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돈 빌려주지 말고 우선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이럼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 당신이 우리 엄마 지갑도 아니고 매번 돈이나 빌려주고. 뭘 또 빌려준다고 표현해. 장모님도 내 부모님이야. 우리 같은 한 가족이라고. 사정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지. 돈이야 열심히 벌고 아끼면 또 생겨. 근데 장모님은 아니잖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게 도와드려서 우리 곁에 오래 계시도록 노력해야지. 그래도 난 아버님 어머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뭘 잘한 게 없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또 앞으로도 잘하면 되고.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면목이 없잖아, 면목이. 아내는 제가 장모님을 도와드릴 때마다 미안하다며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장모님과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좋았는데 말이죠. 아내의 마음도 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의 도움은 당연하게 생각해줬으면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장모님 역시 저의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두 사람이 제 곁에서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랬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너무도 일찍이 깨져버렸어요.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아내에게 사고가 났던 날,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두 사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며 TV를 보고 밥을 먹으며 쉴 거라고 생각한 날이었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아내가 일찍이 일어나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해? 더 앉아? 나 지금 엄마한테 가보려고. 장모님 댁에? 왜? 어젠 그런 말 없었잖아. 내가 뭘 깜빡했어. 엄마한테 줄 게 있었거든. 그럼 조금만 이따 가자. 나 어제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피곤해. 2시간만. 나 혼자 가도 돼. 그러니까 푹 자. 당신이 운전해서 가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까. 그리고 당신 피곤한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깨운 거야. 그러면 나 갔다 올게. 원래는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갈 때마다 제가 동행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전날 회사 회식으로 너무 늦게 들어왔고 숙취로 인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아내 혼자 가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날 하필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장모님. 제가 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그 사람 혼자 출발했어요. 아까 2시간 전에 출발한 것 같은데. 박서방, 사고가 났어. 선미한테 사고가 났다고. 네? 어디서요? 어떻게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게 문제네.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차만 있고 선미가 없어. 선미가 없다고. 아내에게 사고가 났다는 장모님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저는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고 현장이 산속의 낭떠러지라 제가 직접 아내를 찾으러 갈 수 없었어요. 수색대원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했죠. 하지만 아내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낭떠러지 밑에 있는 강으로 아내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 하류에서 아내의 시신이 내려오는 걸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고 당일 내리던 비로 인해 이미 아내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비관적인 수색대원들의 말과 가정들은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이나 강 하류에서 아내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강 상류로 올라가며 아내를 찾았죠. 그러나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아내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라면 아내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찾고 또 찾았을 텐데 아내가 사고당한 이후 곡기를 끄는 장모님으로 인해 아내를 찾는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내 장례라도 치러야 장모님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만큼이나, 아니 목숨보다 사랑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제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억지로 이어가는 삶 말이죠.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내를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제게는 1년 중 가장 가슴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날이었죠. 그리고 아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제가 아내 곁에 있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제 옆에 아내가 환한 웃음을 지은 채 살아있을 것만 같아 후회되었어요. 가슴 아팠고 후회가 됐죠. 그런 날 저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처럼 그날 가슴 아파하고 계실 사람, 장모님이었어요.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실 분이 장모님이실지도 몰랐어요. 그런 장모님께 찾아가 위로도 드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장모님께서 제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자네 오늘 상복 벗고 나서는 나 찾아오지 말게. 나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연락도 하지 말고 추모원에 있는 우리 선미에게도 가지 마.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찾아오지 말라니. 말한 그대로야. 우리 선미 죽지 않나. 자네나 나나 이제 남이라고.
그러니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선미도 잊으라는 거야.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무리 이 사람이 떠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칼로 자르듯 단박에 저를 밀어내십니까? 네, 압니다. 이 사람 사고 난 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일을 당해도 제가 이 사람 대신 당해야 했는데 장모님께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못난 사위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게 바로 연을 끊자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러니 말하는 걸세. 자네 언제까지 우리 선미 사고에 대해서 자네 탓하고 살 건가? 근데 그게 자네 탓이야? 선미 사고 자네 탓 아니야. 그저 우리 선미가 운이 없었던 거지. 나 자네가 하지도 않아도 될 자네 탓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네. 그리고 죽은 내 자식 때문에 자네가 못 일어설까봐 걱정이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것도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웃을 수 있게 아주 잘 살아야지. 그러려면 자네가 우리 선미 한시라도 빨리 잊어야 해. 나도 물론이고. 이제 자네 혼자야.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자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혼자라고. 근데 죽은 우리 선미 때문에 또 나 챙긴다고 자네 발목 잡혀서 되겠나? 자네는 잘 살아야지. 자기 서방 두고 혼자 떠난 못난 선미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선미 장례식을 끝으로 다 끊어야 하는 걸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장모님 말에 어떻게 네라고 답할 수 있겠고 자연스럽게 쓰이는 마음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아내 장례식을 치른 뒤 아내도 찾아가고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 괜찮으신지 살펴봤어요. 그런 저에게 날아오는 건 장모님의 역정이었습니다. 그 역정들 다 장모님께서도 딸 잃은 아픔에 또 제게 미안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아내와 장모님께 찾아갔어요. 그러다 제가 아내와 장모님께 발길을 딱 끊게 되는 일이 생겼죠. 장모님이 하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자네 정말 왜 이러나? 내가 찾아오지 말란 말이 우습게 들려? 네 말이 말 같지 않냐고? 장모님, 저는 장모님께서 혼자 계시니 어쩌고 계시는지 잘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제가 장모님 사위지 않습니까?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계시는지 챙겨드릴 건 없는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네 결국은 내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하는구만. 그동안 내가 자네 잘 살라고 말하니 정말 자네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도 눈치가 없다면 내 진심 말해주겠네. 나 우리 선미 자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우리 선미 죽였다고. 장모님, 그 장모님이라는 소리도 하지 마.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분하고 치가 떨리는 줄 알아? 자네 우리 선미 데려갈 때 뭐라고 했나? 우리 선미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그동안 나랑 선미 힘들게 살았던 거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근데 지금 이게 자네가 말한 그 모습인가? 선미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자네가 말한 그 행복이야? 나 자네 볼 때마다 우리 불쌍한 선미 생각에 속이 터져 미쳐버리겠네. 우리 선미가 왜 저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나? 왜 자네가 아니라 우리 선미인가 싶어서 미치겠다고! 그래서 자네 꼴도 보기 싫네. 싫은데 왜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나? 내 속 뒤집으려고 찾아오나? 우리 선미는 시신도 찾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갔는데 자네는 멀쩡히 잘 살아있다고 자랑하려 찾아오나? 제발 찾아오지 말게. 제발! 우리 선미에게도 찾아가지 말고 나도 찾지 마!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삶인데 자네 얼굴 볼 때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으니. 그날 장모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딸을 잃고 울분이 터져 홧김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었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죄인 같은 저에게는 더 이상 장모님께 또 아내에게 찾아갈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장모님께도 찾아가지 않았고 죽은 아내가 있는 추모원에도 발길을 끊었죠. 물론 궁금하고 그립고 챙기고 싶어 정말 많이 찾아갈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가 찾아가는 게 장모님과 아내를 화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아내가 있는 추모원에 또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아내에게 찾아가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일에 대해 미안함을,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날 지켜주지 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3년 만에 장모님 댁으로 찾아가는 길, 많이 떨렸고 또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아내와 함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결혼식을 올린 뒤 좋은 사위로 보이고 싶어 양손 가득 선물을 가지고 들뜬 기분으로 찾아갔던 날, 또 아내와 함께 명절을 보내려고 내려왔던 날 등등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그동안의 기억이 떠올라 기쁘기도 했고 또 슬프기도 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아내가 바로 제 곁에 환히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내가 제 옆에 있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저렸죠. 그런데 그때 환청이 들려왔어요. 옛 기억이 환청까지 만들어냈는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만에 장모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개를 흔들어도 제 뺨을 쳐봐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알아차린 게 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제 옆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장모님 댁 담벼락 너머로 들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장모님께서 아내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듣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도 녹음된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날 담벼락 너머로 살아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너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성우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이러다 성우가 이상한 거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엄마, 난 뭐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지내고 있겠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지. 나도 급해. 급해서 재촉하는데 재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잖아. 나도 답답하고 애타니까 스트레스 좀 받게 하지 마. 그리고 성우 오빠는 걱정하지 마. 내가 꽉 잡아놨으니까. 엄마도 알다시피 오빠가 워낙 착하잖아. 그래서 다루기가 쉬워. 착하고 다루기 쉽다고 마냥 기다리겠어? 그러다 너 보고 간 보는 것 같다면 그땐 어쩌려고? 그리고 성우만 넘어가면 되니? 성우 부모님은 어쩌고? 넌 결혼도 해본 애가 성우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니? 오빠 부모님한테 나는 이미 며느리나 다름없어. 그리고 깨어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혼전 동거에 대해서도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으셔. 오히려 같이 몇 년 살아봐야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앞으로 결혼 생활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니까? 넌 그 말에 고지고대로 믿니? 그 말 안에 의도와 본심이 어떤 줄 알고? 엄마도 오빠 부모님 만나봤으면서 그래? 엄마가 보기에 두 분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여? 날 안 믿고 간 보는 것 같아? 아니잖아. 근데 무슨... 거기다 내가 누구야? 그럴 낌새가 보이면 무슨 수라도 쓰지. 내가 어떻게 들어간 오빠 옆자리인데 쫓겨날 수 있겠어? 아유, 그래. 내 걱정이 괜한 노파심이길 바란다. 그나저나 너 확실한 거지? 성우 부모님 말이야. 너 혹시나 헛짚은 건 아니지? 뭐가? 그거? 당연하지. 내가 헛짚긴 왜 헛짚어. 그리고 내가 오죽했으면 죽은 척까지 했겠어? 3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면서 이러고 마음 졸이는 개고생을 하고 있겠냐고.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네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한 거야? 그전까진 듣기만 한 거라며. 그 사이에 확인한 게 있어? 며느리 대접은 받아도 아직 그 집 식구는 아니고 또 오빠한테 직접적으로 물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확인하거나 듣진 못했는데 대신에 오빠 부모님 건강보험료 내역을 봤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돈을 그 정도 내는 걸 보면 재산이 엄청 많은 게 분명해. 그래? 그럼 확실하네. 나라에서 부자라고 인증해주는 게 건강보험료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
야, 됐다. 넌 이제 성우만 잡으면 되겠어. 그 브로커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좀 찾아달라고 부탁해라. 아니면 지금 확보한 것 중에 네 생년월일과 비슷한 걸로 찾아서 달라고 해. 지금 상황 보니까 시간 싸움 같은데 어떻게든 빨리 신원 받아서 성우랑 식 올려야지. 오빠가 내 나이 알고 생일도 아는데 그게 돼? 아이, 그거야 내가 호적성 기록을 잘못했다고 설명하면 되잖아. 엄마 땐 그런 사람 많았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나이가 1살이라도 많은 게 나아서 태어난 날짜와 다르게 호적을 올린 사람이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적당한 핑계대고 그렇게 했다면 되지. 그래도 태어난 연도는 맞아야 할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나도 이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말해놔서 그 사람도 눈에 불 켜고 찾고 있어. 엄청난 사실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사실인데 계속해서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내가 죽은 척을 한 이유까지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성우 오빠라는 사람의 정체도 몰랐지만 장모와 아내의 대화 내용으로 인해 대략적인 흐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그 성우 오빠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돈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걸 알게 된 아내가 죽은 척까지 하면서 성우 오빠라는 사람을 택한 거였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하는 걸 장모는 처음부터 아는 듯했고 또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모가 아내의 죽음 이후 제게 발길을 끊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 대략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화가 나기보다는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사실대로 돈 때문이라 말하고 이혼할 것이지 왜 죽은 척까지 하면서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돈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런 선택을 해야 했나 싶어서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과 반대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비참하게 만든 두 사람에게, 저를 속인 두 사람에게 화가 났죠. 화가 났던 저는 바로 장모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찾아왔다는 걸 알고 숨은 아내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모르는 척하고 있는 장모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제가 원망을 쏟아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원망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뒷등으로라도 들을까 싶었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제가 두 사람의 비밀을 알았다고 제 패를 먼저 보일 필요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비밀을 손에 쥐고 결정적일 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행동했죠.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장모님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또 오늘 그 사람 기일이기도 하고. 자네네가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네, 압니다. 알아서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건데 요즘 들어서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서요. 장모님 혹시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 시신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딸 먼저 보낸 내 속 뒤집으려고 찾아왔나? 그때 이를 잡듯 찾지 않았나? 수색대원도 자네도 나도 선미가 없다는 거 확인하지 않았어? 그런 거겠죠? 그 사람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죠? 자네 왜 그러나? 혹시 선미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도저히 그 사람 죽음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딴 소리로 내 가슴 후벼 파려고 온 건가? 자네 술이라도 먹고 온 거야? 제발 정신 차리게. 그리고 제발 여기 찾아오지 마. 내가 말했지. 자네가 찾아오면 우리 불쌍한 선미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우린 악연일세. 난 자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이제 정말 찾아오지 말게. 한 번 더 찾아와서 헛소리 나불거리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알겠어? 알아들었으면 썩 꺼져. 꺼지라고. 아내가 살아있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장모는 저를 집 멀리까지 쫓아냈어요. 혹시나 제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릴까봐 제가 뒤돌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장모 눈을 속여 차 뒤에 숨어 있다가 장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곤 장모와 아내가 나누는 대화를 다시 한번 엿듣게 됐죠. 갔어? 넌 들키면 어쩌려고 또 나와 있어? 얼른 들어가.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잖아. 갔냐고. 갔어. 뭐야? 그 인간 나 죽고 나서 신내림이라도 받은 거야?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대? 신기는 무슨 미련한 거지? 아유, 저놈은 왜 저렇게 끈질기다니? 너 죽은 줄로 아는 지 3년째인데 왜 저러는 거야? 사람 간 떨어지게.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네. 엄마, 나 오빠랑 잘 되면 이사부터 가자. 그리고 나 성형해서 저 인간이랑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못 알아보게 해야겠어. 아야, 그런 소리부터 하지 말고 얼른 브로커한테 신분이나 내놓으라고 그래. 그게 해결돼야 이사를 가든 성형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녹음했어요. 이제부터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했습니다. 그땐 아직 아내와 장모에게 할 복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든 복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뒤를 쫓아야 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모 집 앞 길바닥에서 잠복한 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사라질까봐 그날 당장 밤새 장모 집 앞을 지켰고 아침에 장모 집을 나선 아내 뒤를 쫓았습니다. 아내가 사는 곳, 아내와 같이 사는 남자를 확인하고 난 뒤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내의 행적을 쫓고 장모 집 앞에서 잠복하는 등 제 복수를 위한 증거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남자도 마주치게 됐죠. 저기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 찾고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요. 혹시 여기 이선미 씨가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네, 근데 누구시죠? 저 선미 동창인데요. 우연히 지나가다 선미를 봤는데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봐서요. 그럼 선미 남편분... 네? 네, 선미 학교 친구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집까지 들어가는 건 실례가 되는 것 같고 나중에 또 마주치면 그때 아는 척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자리에서 남자에게 아내에 대한 진실을 알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아내의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고 거짓된 연기도 통하지 않을 좀 더 확실한 상황을 기다리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제 예상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아내에게 속고 있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한자리에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도 있었고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시간이었어요. 저는 모두가 모여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며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모른 척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뭐야?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테이블을 치고 그래요? 남의 테이블이 아니라서 친 겁니다. 여기 이 테이블에 저랑 아주 특별한 관계인 사람이 있어서요. 안 그래, 여보? 뭐 여보? 당신 지금 어디서 행패야? 누가 당신 여보라는 거야? 성우야, 흥분할 거 없어. 저기 이보게, 자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아이는 우리 예비 며느리일세. 자네 아내가 아니야. 그러니 그만 실수하고 가보게. 서로 얼굴 더 이상 붉히지 말자고.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상한 겁니까? 왜 제 아내 보고 예비 며느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버젓이 제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과 제가 부부라는 걸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비록 3년 전 서류지만 분명히 확실히 우리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요. 자, 보세요. 저는 아내가 다른 거짓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몰아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자가 제 아내라고 밝히며 아내 사망 신고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뽑아뒀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죠. 그러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남자와 남자 부모님도 제가 꺼낸 서류에 눈이 갔어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비 아내,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걸 보게 됐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세 사람은 제 말을 100%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설명해주고 증거들을 보여주면 되었으니까요. 겨우 이깟 종이 한 장으로 당신 말을 믿으라고? 이게 뭐? 이 종이가 위조된 건지 어떻게 알고 당신 말을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름 같으면 다 당신 아내야? 이 사람이 어디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선미야, 네가 말해봐. 너 이 사람 알아? 아니, 당연히 모르지.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 오빠, 당장 경찰에 신고해. 저러다 저 사람이 무슨 짓 할 줄 알고 그래. 저기 이보기에 방금 우리 예비 며느리 말 들었지? 자네 아내가 아니라는 말.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가게. 아니면 우리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 우리 예비 며느리 말대로 지금 경찰 부르겠어. 경찰 부르면 저야 좋죠. 경찰 쪽에서 신원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여보, 당신 신원은 브로커한테 구했다고 하지만 당신 지문도 구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 지문 대조하면 거짓말한 거 바로 들통나. 그래도 경찰 부를까? 그래, 뭐 내가 경찰 온다고 겁먹을 것 같다면 불러. 뭐가 자신 있어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난 상관없어. 그 사이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여기 있는 순진한 사람들 속이고 있다는 걸 밝힐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나 잡아간다고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럼 뭐부터 또 보여줘야 하나? 제가 녹음한 거나 들어볼까요? 제가 또 기가 막힌 내용 녹음했거든요. 오빠, 저 사람 쫓아내. 미친 사람 같은데 그냥 쫓아내라고. 아버님, 어머님, 저 무서워요.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저러다 갑자기 흉기라도 꺼내면 어떡해요? 자, 이거 흉기 아니고 내 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내가 또 수작을 부리기 전 휴대폰에 녹음했던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기에 장모집을 찾아갔다가 녹음한 대화 내용을 말이죠. 물론 제가 쫓겨난 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라 부분 설명이 잘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장모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순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내민 가족관계 증명서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당당한 제 태도, 그리고 그 녹음까지 들려주니 세 사람은 아내를 향한 의심이 커지는 듯 보였죠. 저는 거기에 계속해서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녹음을 다 들었으면 제가 이 사람과 찍었던 사진들도 보셔야겠죠? 자, 어디 한번 보세요. 요즘 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제가 아내와 닮은 사람을 착각해서 이러는 건지 아닌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사진들 보다 보면 제가 장모님과 찍은 사진도 있거든요. 세 분 모두 제 장모님 보셨을 테니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저랑 제 아내 결혼 앨범, 또 이건 제 아내가 최근에 장모님 댁을 드나드는 사진입니다. 찬찬히들 확인해 보세요. 녹음에 이어 제 휴대폰 속 과거 아내와 장모 사진, 그리고 결혼 앨범과 최근 아내를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을 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속고 있던 남잔 제가 꺼낸 증거들에 정신이 팔린 상태였고, 남자의 부모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못 믿겠다는 남자를 말리기 시작했고요. 넌 그걸 확인하고 앉아있냐? 네가 몇 번을 확인하든 우리가 속은 게 변해? 네가 속은 거야, 우리가 속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그만 쳐줘봐라. 그리고 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을 속여? 결혼한 여자가 우리 아들 만난 것도 모자라 신분까지 속여?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내 아들이 좋으면 네 남편과 이혼하든가 하지 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분까지 속여서 우리 아들을 만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부 돈 때문이죠.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데 두 분 재산이 어마어마하시다면서요?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오는 걸 이 사람이 최근에 직접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부자인 건 죽은 척하기 전부터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돈이 욕심나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자제분이 이 사람 예전부터 짝사랑한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말이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 사람 뒤를 캐면서 알아보니까 예전엔 이 사람이 두 분의 자제분을 엄청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를 좋아하는 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소름 돋는다고 너무 못생겨서 쫓아다니는 것도 창피할 정도라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무슨 말이야? 누가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 성우 오빠 예전에도 좋아하고 있었어. 다만 그땐 내가 연애할 집안 형편이 아니었고 또 어떨 땐 남자친구가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 거지. 나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빠까지 3분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오빠를 사랑하는 제 마음까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오빠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했는데 제가 결혼한 몸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던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신분을 속이려고 해? 브로커까지 써서? 네가 왜 이혼이 아닌 브로커까지 써가며 신분을 바꾸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 아니니? 수상하지 않아? 그건 이 사람 가정폭력범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했으면 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겠다거나 도망갔다 붙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 이제 하다못해 날 가정폭력범으로 만드냐? 그리고 네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야? 네 성격에? 만약 내가 가정폭력범이면 왜 내 휴대폰 사진 속 너는 웃고만 있냐? 왜 이렇게 신이 나 있어? 또 네 친구들 아무한테나 전화 걸어볼까? 네가 맞고만 있을 여잔지 알아봐? 밖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맞는다고 알려, 창피하게. 그리고 집안에서 단둘이서만 있을 때 벌어지는 가정폭력이지. 당신 나 때렸잖아. 내가 당신과 이혼하면 죽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고소해. 난 결백하니까 명명백백하게 확인해보자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내는 자기가 한 짓이 제가 가정폭력범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며 호소했어요. 그런 거짓말까지 할 줄 몰랐던 저는 당황했지만 무슨 방법을 쓰든 아내의 거짓말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3사람에게 신뢰를 잃은 뒤였어요. 제가 가정폭력범이든 아내가 더한 상황이었든 아무 상관없었죠. 남자의 어머니가 자리를 일어섰고 가족들 모두에게 나가자고 했습니다. 됐다. 우리는 가정폭력범이든 뭐든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 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데 널 믿을 수가 없는 걸로 끝이지. 얘 성우야, 가자. 여기 있다가 더 얼마나 더러운 꼴을 보려고 그러니. 결혼도 그렇고 너희 둘 만나는 것도 오늘부로 그만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 어머님, 아버님, 오빠!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저 돈 때문 아니에요. 돈 따윈 필요 없다고요. 그만해. 당신 모르겠어? 이제 다 끝났어. 끝이라고.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사람 앞길을 막아? 내가 죽었다고 하면 당신 인생이나 잘 살 것이지. 왜 남은 인생까지 막냐고? 그럼 정상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끝냈어야지. 아예 딴 사람이 마음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나랑 이혼하고 난 뒤 당신이 누굴 만나든 신경이나 썼겠냐고. 근데 당신 무슨 짓 했어?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갔지? 평생 뽑히지 않을 대못을 받고 그런 말이 나와? 난 정말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지난 3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어.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난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겨우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마음 편히 살아?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 같이 죽자 이거야? 당신 나 사랑한다며. 내가 먼저 죽은데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랑한다며. 그럼 내가 행복하길 바라줘야지. 내가 새 삶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뭐? 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넌 정말 너밖에 몰라? 여보, 나 한 번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어차피 당신이 저 사람들한테 나쁜 인간 된다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 당신이 가정폭력범이었다고 누명 좀 써줘. 어? 그럼 저 사람들이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조금 전에도 상관없다면 나간 사람들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제발. 당신 진짜...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뭐가 그리 부족해서 이런 짓을 했니?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하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만약 그렇게 돈 욕심이 났더라고 해도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주면 내가 도와달라는 대로 할 거야? 넌 이런 것도 거래를 해? 그래, 그렇게 할게. 말이나 해봐. 제발 솔직하게. 그래, 돈 때문이야. 돈 걱정 없다고 형편에 맞춰서 하는데 걱정이 없는 거지. 돈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돈 한번 펑펑 써보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 속인 건 그것도 돈 때문이야. 내가 성우 오빠랑 미래가 확실히 약속되었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신과 이혼하게 되면 당신이 우리 집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걱정됐어. 갚아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그걸로 이혼 안 해주고 물고 늘어질까 걱정됐고. 이제 됐지? 그럼 나 도와주는 거지? 아내는 모든 게 돈이었어요. 저와 이혼하지 않고 죽은 척을 한 것도,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한 것도 전부 다 돈 때문이었죠. 돈이 썩으면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다고 그러던데 돈밖에 모르는 아내에게서도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죠. 저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대신 저도 조건이 있었어요. 재산 분할하지 않고 깨끗이 합의 이혼하는 걸로 말이죠. 그럼 당연하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겠어? 근데 재산 분할 없으면 우리 엄마가 빌려간 돈도 없던 일로 하는 거야? 그래, 알겠어. 정말 그래도 되겠어?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준 거 당신한테 적은 돈 아닐 텐데? 그럼 그 돈 받자고 또 당신 엄마랑 얼굴 보자고? 난 그런 거 싫어. 대신 나도 조건을 걸잖아. 재산 분할 없는 걸로. 그거면 난 됐어. 그럼 당연히 해주지. 당신 절대 말 바꾸기 없는 거다. 어? 아내는 제 제안에 쌍수를 켜고 반겼습니다. 혹시 제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합의 이혼 신청 후 조정 기간 동안 딴말하지 말라는 연락을 수차례 해왔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아내 부탁을 못 이겨주듯 들어주는 척하면서 아내와 이혼하는 건 역시 제 계획 중 하나였거든요. 아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게 제 복수의 마지막이었어요. 한참 뒤 제 의도를 알아차린 아내와 장모가 저를 찾아와 사기 이혼이라며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저기 있다, 엄마. 저기. 박서방. 자네 거기 서게. 거기서. 뭐야? 다들 길에서 왜 이럽니까? 제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요? 아이고, 놓으세요.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긴. 사기꾼 놈 도망갈까봐 붙잡아두는 거지. 사기꾼? 지금 진짜 모녀 사기꾼들이 할 말입니까? 죽은 척하면서 3년이나 사람 속인 사람이 누군데? 누가 사기꾼이래? 당신 일부러 나 속여서 이혼한 거잖아. 일부러 내가 재산 포기하게끔 만들고 합의 이혼한 거잖아. 나 다 들었어. 당신 나 죽은 사이 돈 많이 벌었다는 거 다 알게 됐다고. 얼른 당신 재산의 반 내놔. 내놓으라고, 내 돈. 이제야 알게 된 거야? 내 생각보다 늦게 알아차렸네. 왜? 그동안 그 성우 오빠 마음 돌리려고 꽤 시간이 걸렸나 보지? 이렇게 돈 달라고 찾아온 걸 보면 결국엔 못 돌렸고. 하긴 못 돌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다 줬는데 그걸 보고 속이 괜찮을 수가 있나? 당신이 아무리 사탕발림 소리를 해도 내가 준 증거들이 눈앞에 아른거릴 텐데 그게 되나? 뭐? 그럼 나 도와준다는 약속은 그것도 어긴 거야? 어기긴. 당신이랑 찾아가서 인정했잖아. 내가 가정폭력범이라고. 대신 뒤에서 또 말해줬지. 당신 부탁 들어주기로 한 걸. 뭐? 이 새끼가... 야, 어디서 이 새끼 저 새끼 짓거리고 있어! 그리고 내 돈이 왜 당신 돈이야? 그 돈에 당신이 무슨 기여를 했는데? 거기다 그 돈 당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번 돈이야. 당신 따라가려고 시도해도 도저히 죽어지지가 않아서 억지로 내 몸 갈아가며 번 돈이라고. 원래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려고 그랬어. 당신 이름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일 다 하려고 했고 홀로 남겨진 당신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했지. 그러다 당신 엄마랑 당신이 날 속인다는 걸 알았고 두 사람 배 아파 죽으라고 이런 짓 계획한 거야. 근데 어디가 당신 돈이라는 거야? 당신이 죽었을 때 번 돈이고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돈인데 어째서 당신 몫이 있냐고? 난 인정 못해. 인정 못한다고!
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야. 은닉재산 알게 되면 빼앗을 수 있다고 들었어.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럴수록 당신만 못된 년인 거 온 세상에 알리게 될 테니까. 난 재산 은닉한 적도 없고 더 부자인 남자 꼬셔보겠다고 재산 분할 포기한 것도 당신이야. 내가 마음 바뀔까봐 서둘러서 이혼하자고 또 이혼하는데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고소하든 신고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나 그대로 당신 지인들에게 알릴 거다. 그 성우 오빠라는 사람한테도 말이지. 그러니 해봐. 이왕 나쁜 년 된 거 제대로 낙인 찍혀야지. 찍혀서 주위 사람들도 다 떠나게 말이야. 아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유, 또 제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복수, 그건 제 재산이었습니다. 아내의 사고 이후 제 재산은 이전과 아주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뒤 저 역시도 아내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아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내가 없는 이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다른 사람들의 발견과 기가 막힌 우연으로 아내를 따라가는 데 실패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늘이 제게 억울한 개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저를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기적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늘에 먼저 올라간 아내가 쫓아오지 말라고, 조금 더 세상에 남아있다 오라고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아내를 따라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 없는 삶을 살아갈 의지가 생겼던 건 아니었어요. 죽지 못한 채 폐인처럼 지냈죠. 밥 먹는 날보다 술 먹는 날이 많았고 다니던 회사도 무단으로 결근하다 결국은 해고가 되었어요. 제 인생을 저 스스로 낭떠러지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여러 번이나 살려준 삶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 저를 위해서가 아닌 아내를 위해서, 또 장모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죠. 아내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 홀로 남으신 장모님을 몰래 돕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로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쉬웠어요. 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얼마든지 제 몸을 혹사시킬 수 있었고 제 몸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죄책감이 들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3년 만에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돈 때문에 택한 남자의 부모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시 아내가 제 재력의 규모를 안다면 충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내가 안다면 욕심을 내거나 후회할 거라는 걸 알고 이혼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고요. 아내는 장모가 제게 빌린 돈을 없던 일로 하려고 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그 남자와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고 제 재산에 대해선 확인도 하지 않고 급히 이혼했던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마음을 돌리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포기하고 옛 지인들과 다시 연락하던 중에 제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법적으로 다퉈봐야 알겠지만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망신고까지 한 뒤 제가 노력해 번 돈이었습니다. 아내의 몫은 없었어요. 빼앗길 생각도 없었고요. 아내도 그걸 아는지 또 돈 욕심은 나지만 이후 제가 할 보복과 뒤따라올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웠는지 몇 번 더 찾아오다 포기를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3년 동안 마음속에서 쌓아오고 있었던 죄책감을 벗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온 제 노력의 결과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편히 지낼 수 있는 화려한 싱글의 삶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는 없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장모가 이곳 채널을 구독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한참 전에 이 영상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알고 시청을 중단하고 나갔을 것 같은데 만약 끝까지 보고 있다면 골려주고 싶네요.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됐다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두 사람 평생 후회하길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려던 남자를 스스로 버리고 놓친 것에.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